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칠판에 보면은 제가 제 메일 번호를 써놨습니다. 이 메일 번호가 MHS, 이게 목희수죠. 목희수 4309입니다. 4309 골뱅이 한메일.net 이래 돼 있죠. 그죠? 이게 뭐냐 이러니까 제가 내년부터 색다른 아이디어를 하나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러니까 제가 이름을 갖다 붙인 게 합격 보장반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제가 매일 밴드에다가 공시법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리죠. 그것만 갖고 쓰는 양이 안 차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만들었냐 할 때 합격 보장반 500명을 뽑아서 문제 있죠, 문제를 매주 제가 그 회원들한테 문제를 10문제씩 이렇게 메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메일을 받은 500명의 공부하시는 수강생들은 그 시험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정답을 다시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정답이 오죠, 그죠? 그러면 체크를 해서 그거를 한 달 동안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성적표로 또 보내는 거예요. 이걸 시험을 치는 그 주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은 문제는 매주 금요일 날 제가 500명의 메일로 문제를 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금, 토, 일, 월요일까지 문제를 풀고 월요일까지 제 메일로 다시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제가 그걸 갖고 점수를 매길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500명입니다. 500명. 그래가 어디로 보내느냐? MHS 4309 골뱅이 한메일.net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자, 신청을 할 때는 이름을 써야 되겠죠. 이름은 반드시 신명으로 써야 됩니다. 저하고 뭔가를 할 때는 신명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만약에 송윤아다 이라면은 자기 이름을 송윤아라고 쓰면 돼요. 두 번째는 학원 있죠. 이게 학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실강의를 직접 듣는 학원이 있고 우리가 인강으로 듣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실강으로 듣는 분은 랜더프로 평택학원 이렇게 쓰면 됩니다. 평택학원. 그런데 인강으로 듣는 분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랜더프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인강드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사는 지역 있죠. 지역. 그러니까 시군구까지 적는 거예요. 시군구까지. 그러면 경기도 성남시 요까지만 적어줘도 되겠죠. 경기도 화성시 아니면은 뭐 전주시 요까지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강으로 듣는 분은 자기 지역 있죠. 지역. 어느 학원에 인강을 듣는다. 우리 랜드포로로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인강 드림도 있죠. 인강 드림. 그러니까 지역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있죠. 본인의 전화번호도 저한테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적표가 저한테 오면 그냥 매기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1년 동안 성적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관리에. 이때 70점 이상이다. 그러면 제 손이 필요가 없어요. 제 손이 필요한 거는 40점에서 60점 이 사이에 제 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은 전부 다 70점 이상을 맞게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꼭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이거는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필요하면은 이 메일로 이렇게 기재를 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언제부터 나가느냐? 1월 15일. 여러분들이 신청을 다 받으면 12월까지 제가 그걸 정리를 해서 다음 내년도 1월 15일부터 금요일 날 문제를 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자기가 합격 보장반에 참여하고 싶으면 메일로 요 내용을 보내주시면 제가 나중에 문제를 쏠 겁니다. 그걸 기억해 두세요. 벌칙은 이겁니다. 제가 문제를 보냈는데 2번 이상 안 오면 자동으로 다음부터는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교재 37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용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용어 정의. 그럼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등기 원인이 있어요. 등기 원인 일자가 있어요. 일자가. 등기 원인 정보가 있어요.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볼게요.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러면 이때 가장 쉽게 갑하고 을하고 1월 2일 날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자, 여기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1월 2일 있죠? 매매 있죠? 요 매매가 등기 원인입니다. 어머님. 그러면 매매를 했다면 매매 일자가 있겠죠. 일자. 요게 등기 원인 일자입니다. 그럼 세 번째, 등기 원인 정보는 매매가 등기 원인이라면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야 돼요. 그게 매매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그러면 1월 2일은 등기 원인 일자. 다시 매매는 등기 원인. 1월 2일은 등기 원인 일자. 매매 계약서는 등기 원인 정보입니다. 정보. 그럼 이 등기부를 보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에 등기 원인이 있죠. 그럼 여기 등기 원인이 있다면 여기서 매매 있죠. 그럼 여기 보세요. 이게 소유권 무슨 등기입니까? 이전. 자,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이 뭐냐? 매매입니다. 이 매매가 등기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9월 1일 있죠. 요게 등기 원인 일자입니다. 그 다음에 을에게서 또 병으로 넘어갔죠. 그럼 이렇게 넘어갔을 때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요게 상속이 나와 있죠. 이 말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은 상속이다. 이 말. 그러면 여기에 5월 7일이 있죠. 이거는 아버지가 사망한 날짜를 기재한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병에게서 또 정으로 등기가 넘어가죠. 그럼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정여.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은 정여다. 이 말입니다. 이게 등기 원인 일자.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정여가 있다면 정여 계약 체결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9월 9일이다. 이 말. 그러면 등기 원인이 뭐냐? 여러분들이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이 등기 원인이고 등기 원인 일자는 말 그대로 매매 일자가 등기 원인 일자고 등기 원인 정보는 매매 계약서가 그렇다. 그러면 상속이라면은 아버지의 사망 일자가 등기 원인 일자가 되고 상속이니까 아버지와 자식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족관계 증명서다. 고래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등기 원인이 여러분들이 때 종류를 잠깐 본다면은 자, 때렸죠. 그죠? 계약의 경우에는 등기 원인은 법률행위입니다. 등기 원인 일자는 법률행위 일자. 등기 원인 정보는 계약서가 되겠죠. 계약서. 수용을 하죠. 등기 원인은 수용입니다. 등기 원인 일자는 수용의 개시일. 작년도 시험 문제에 수용의 재결일 이렇게가 답으로 만들었어요. 수용의 개시일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을 했다면 협의 수용이 있죠. 그럼 협의서를 들고 가야 되고 재결 수용을 했다면 재결서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정이 있죠. 유정도 소유권 이전이죠. 그죠? 유언을 통한 정려. 그러면 등기 원인은 유정입니다. 유정은 유언장이거든요. 유언장은 죽어야 효력이 있냐, 살아야 있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한 일자를 기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언정서, 이게 등기원인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결 있죠.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때 그냥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합니다. 매매라는데 갑이 매도인입니다.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매 대금이 넘어갔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야 돼. 가야 되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줘. 안 넘겨주니까 을이 빨리 등기 달라. 그래도 안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의뢰 소송을 거는 겁니다. 소송을 걸면 판결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겠죠. 이때도 역시 매매가 이게 매매일자 있잖아요. 매매일자. 그 매매가 등기 원인이고 매매일자가 등기 원인 일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가바고라고 판결을 받아서 등기를 신청하면 판결서를 들고 가야 되겠죠. 여기서 등기 원인은 법률행위 매매입니다. 원인일자는 법률행위일자 매매일자입니다.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서를 들고 가야 되죠. 그게 등기원인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속이죠. 자, 상속도 소유권 이전이죠. 그죠? 등기 원인은 상속. 상속도 아버지가 사망해야만 얻을 수 있는 호칭이니까 사망일자를 기재합니다. 부자지간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가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78페이지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377페이지에 보면은 토지거래허가서 378페이지에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거는 지금 외우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민법도 좀 배우고 중개사법도 좀 배우고 공법도 좀 배우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서를 왜 제출할까?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왜 제출할까? 그거는 당연히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속이다 투기와 관계 있냐? 없죠. 토지 수용 투기와 관계 있냐? 없죠. 그럼 제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매매는 투기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제출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시간이 쌓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78페이지에 4번 있죠, 4번. 자,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인데, 그러니까 올해 이제 시험 문제였는데, 여기서 출제윤이 시험에 낼 때 어떻게 내느냐면, 요 글자를 한번 볼게요. 자, 위에 제목을 보면은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필요로 하는 등기는 대표적인 거는 여기에 있는 이 5개입니다. 이 5개인데 키는 있잖아요. 위에 있는 4개 있죠. 이거는 성낙서가 안 들어오면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성낙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 자체를 안 해줍니다. 등기 자체를. 그런데 밑에 보면은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 등기, 안 하면 주등기. 그러니까 정답이 변하는 거는 이것만 정답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인이 시험을 낼 때 위에 거는 시험에 낼 때는 2가지 각도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냅니다. 말소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게 시험 문제. 그게 쉽잖아요. 두 번째 시험 문제는 이해관계인을 찾아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본다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이 그림에 보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다. 이 말. 그러면 을은 이 집에 들어가서 전세를 살아요. 전세금이 3억이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들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있죠. 그죠? 전세권의 저당을 설정한다는 말은 전세금 3억을 담보로 잡히고 돈 빌려 쓸 수 있냐 이 소리입니다. 돈 빌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저당권은 전세권에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부기등기로 실행을 한다 이 말. 그러면 앞 시간에 배울 때 주등기와 부기등기죠. 이게 종의 관계에 있다 이 말. 그러면 종은 있잖아요. 항상 주를 따라가잖아요. 그 말은 주가 없어지면 종도 없어진다 이 말. 그러면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전세를 했는데 전세 기간이 2년이다. 2년의 전세 기간이 끝났다면 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그럼 소멸하면은 이거 말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세권이 말소가 되면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다 이 말. 따라서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의 성낙서가 들어가야만이 이게 말소가 되는 겁니다.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말소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시험에 낼 때 말소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며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거를 제가 하나만 딱 볼게요. 이 네 개는 성낙서가 없으면 등기를 안 해줘요. 자, 그런데 이 부기등기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 권리의 변경 등기라는 말은 아주 자주 나와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공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가 있는데 이걸 제가 세 개로 나누어 볼게요. 하나는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입니다. 하나는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경정입니다. 하나는 권리의 변경 경정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건 변경이 뭐냐? 여러분들 전세금이 달라진다 아니면 전세금을 잘못 적었다 이 말이죠. 전세금이 달라졌다 이게 변경이고 전세금을 잘못 적었다 이게 경정이죠. 예쁘게 말하면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는 등기는 경정. 나중에 변동사유가 발생해서 바로잡는 것은 변경입니다. 변경. 그럼 여기서 부동산 표시죠. 부동산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구조, 종류, 면적 이런 거 나오죠. 되죠. 그 다음에 등기 명의인 표시죠. 이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권리의 변경입니다. 권리의 변경을 볼까요?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래나요. 자, 지상권과 지역권과 전세권과 저당권과 임차권을 민법 시간이었다면 제한물건이다, 용익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물건이다, 채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 공시법 시간에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빌려 쓰는 겁니다. 빌려 쓸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나와야 되겠죠. 하나는 사용료를 줘야 돼요. 그러면 전세의 사용료가 전세금이잖아요. 맞죠? 임차권의 사용료가 차임이죠. 지상권과 지역권의 사용료가 지료잖아요. 저당권의 사용료가 이자잖아요. 그 다음에 빌려 쓸 때는 빌려 쓰는 기간이 나와야 되죠. 그게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있다, 변제기가 있다, 이자의 지급 시기가 있다,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딱 볼 때 이 두 가지만 갖고 공부를 하면 돼. 그러면 답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지목을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는 것은 부동산 표시의 경정. 지목이 달라졌다, 변경이 됐다, 바로잡는 것은 부동산 표시의 변경. 성명을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는 것은 등기명인의 표시의 경정. 개명을 했다. 등기명인의 표시의 변경. 전세금을 잘못 적었다. 이게 권리의 경정. 전세금이 정액을 했다. 권리의 변경. 이 세 글자가 자유자재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수업 시간에 권리의 변경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저거는 전세금이 변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문구를 꼭 기억해야 돼요. 올해도 시험은 여기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볼게요. 이 그림을 제가 그려왔는데 처음에 자 여기를 볼게요. 그림이 세 개가 있죠. 세 개일 때 1번은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2번은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성낙서를 첨부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성낙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는 1번밖에 없죠. 전세금이 3억이에요. 그럼 3억인데 3억에서 4억으로 정액을 합니다. 그럼 정액을 하면 바로 부기등기 해가지고 4억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1번에 전세가 있고 2번에 저당권이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항상 등기는 불리한 쪽 이해관계인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 말은 이 2번에 저당권자가 있잖아요.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들어올 때는 1번 전세가 있다는 걸 알고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키는 전세금이 3억인 줄 알고 들어왔다 이면 3억인 줄. 그런데 이 3억이 4억으로 정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저당권자는 전세금이 3억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4억으로 정액을 하면 나중에 이 집이 잘못되가 경매가 들어가면 4억을 먼저 가져가고 내 차례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가 불리해져요. 이 저당권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해관계인 저당권자의 성낙서가 들어가면 자 여기 성낙서를 들어가면 여기서 표현을 잘못했네요. 여러분들 여기 잘못됐네요. 이게 좀 잘못됐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세요. 성낙서를 전부 했죠. 하면은 1의 1이 되는 거예요. 요걸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한다. 이래 됩니다. 부기등기한다. 자, 그런데 이 글자를 볼게요. 성낙서를 첨부하지 못했다면 여기 보세요. 1, 2, 3이 오는 거예요. 3이.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4억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키를 딱 잡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며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입니다. 주등기. 그 요것을 여러분들 수정을 해주세요. 여기서 1에 1, 그럼 여기서는 3 이렇게 합니다.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로 한다. 고래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갖고 공부를 아주 심도 있게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답은 두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하나는 이 등기에는 이해관계인이 있죠. 그죠? 그러면 시험에 출제를 할 때는 각각의 등기마다 이해관계인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지문을 써줘요. 그 써준다는 말은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한 경우, 첨부하지 않은 경우 이 두 글자 중에 한 글자를 쓰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시험은 밑에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도 이걸 출제를 했습니다. 키는 이겁니다.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 그거를 기억해 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78페이지에 맨 아래에 5번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거는 답을 내놓고 공부를 해버리세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무엇이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주민등록 등본. 그러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왜 제출하느냐? 주소를 알기 위해서. 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서류를, 문서를 작성할 때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출하는 게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이 주민등록 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문으로 띄울 때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면은 갑은 매도인입니다. 의무자입니다. 을은 매수인입니다. 권리자입니다. 권리자. 이때 자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의무자, 이 사람이 권리자죠. 이 권리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을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됩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무엇이냐?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가 무엇이냐? 그것도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의 용도가 다양해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도 주민등록등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의무자가 있죠. 권리자가 있죠. 그러면 권리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출한다. 그런데 의무자는 있잖아요. 의무자는 자, 이겁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만 제출한다.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 보세요. 소유권 이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을의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갑의 거를 적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을은 요 갑이 쪽으로 갑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의무자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고 권리자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죠.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는 의무자는 제출 안 하죠. 권리자는 하죠. 이때는 기억할 때 이랍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갈 때 필요한 겁니다. 왜?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게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의무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권리자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자가 제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게 이해가 제일 빨라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왜 제출하느냐? 주소를 알기 위해서 왜 알아야 되는데 등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세 자료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양도세, 매수인은 취득세, 둘 다 세금 납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제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의무자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는데 무슨 등기일 때만 하느냐? 소유권 이전일 때만 한다. 요게 키입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있잖아요. 도리어 1번을 갖고 문제를 안 내더라고. 주로 요 2번을 갖고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의무자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는데 무슨 등기일 때만 하느냐? 소유권 이전일 때만 한다. 요걸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세요. 자연인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당연히 주민등록등본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등기할 수도 있고 비법인이 등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법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무엇이냐? 비법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법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법인 등기부 등본 한 통 발급받아서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비법인 등기부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정관이나 규약을 첨부하면 된다.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저는 수업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아주 씁니다. 영희와 철수의 원리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말은 성춘향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몽룡이는 자동으로 오는 거죠. 이수일이라는 말이 나오면 심순애는 자동으로 오는 겁니다. 앞으로 수업을 할 때 법인이라는 글자가 딱 뜨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항상 같이 갑니다. 비법인이라는 말이 뜨면 정관이나 규약 있죠. 이게 항상 같이 가요. 그럼 옛날에 시험에 낼 때 이런 게 있어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 정관이나 규약 있으면 제출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된다. 얘기는 그게 X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이나 규약이 있어야 설립이 되는 겁니다. 없으면 설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제출하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79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답을 내놓고 공부할게요. 앞으로 수업을 하다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나라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한국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라면은 좀 전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자, 보세요. 뭐라고 쓰느냐 하면은 이 표현을 썼죠. 그죠? 등기, 명의인, 표시입니다. 표시.
등기 명인의 표시는 있죠. 성명이 있잖아요. 주소가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그 사람을 특정하는 거는 성명은 그 사람을 특정하는 게 아닙니다. 왜? 동명인이 많잖아요. 주소 그 사람을 특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소도 같을 수 있잖아요. 이 주민등록번호는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특정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그 사람을 특정합니다. 두 번째는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갈 때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은 크게 세 사람이죠.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입니다. 그리고 자연인은 또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죠. 하나는 한국 사람이 있고 외국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키는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한국 사람은 있지. 외국인은 없어요. 법인은 없어요. 비법인은 없어요. 그러면 외국인이나 법인이나 비법인이 등기명인이 되었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번호를 줘. 그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에는 어떻게 내느냐 이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그냥 국가가 부여하잖아요. 그럼 시험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자는 크게 5명이에요. 여러분들 한 명밖에 없다면 시험에 출제를 안 하겠죠. 5명이니까 구별하고 있냐가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누가 해주느냐? 국장이 해주는 거예요. 국장이 지정고시합니다. 법인은 누가 하느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를 해줍니다. 비법인이죠. 그 다음에 사무소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입니다. 이때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재외국민 있죠. 우리가 해외 동포 있잖아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은 외국인 있죠. 자, 지방 출입국 외국 관서의 장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세 사람은 그냥 답이 바로 나와버립니다. 왜? 여러분들, 제일 밑에 외국인 있죠. 외국인은 들어오는 사람이냐, 나가는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부동산 등기를 배우죠. 등기는 나가는 사람이 무슨 집을 삽니까? 들어와서 사는 거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이게 출입국, 지방 출입국 외국 관서의 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방 출입국 외국 관서의 장에.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등록번호를 줄 때 시장군수 구청장이 준다면 격이 안 맞잖아요. 국가인데.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여러분들 요 5개를 암기해 두셔야 돼요. 요거는 28회 때 기출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오늘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한국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다. 요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뒤에 가서 암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79페이지에 대장이 나오죠. 그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그냥 등기를 신청할 때 대장을 제출하는 등기가 무엇이냐. 그럼 요 4개 있죠. 요것만 딱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류 등기다, 소유권 이전 등기다,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멸실 등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 여기를 볼까요? 자, 3번하고 4번을 기억을 해두는 겁니다. 잠깐만 등기부를 한번 살펴본다면 자, 이렇게 되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요래 말했죠. 그죠?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거란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어요. 이때
이 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하나가 표제부고 갑구고 을구입니다. 이때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다가 기재를 하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다가 기재를 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을구에다가 기재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적어 놓고 해볼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어요. 부동산 표시 변경이 있어요. 멸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유권 보존을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라고 그랬죠.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대장입니다. 이 등기부는 등기소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 대장은 구청에서 만드는 거예요. 관장 부서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드느냐 당연히 대장을 먼저 만듭니다. 그러면 대장을 만들었죠. 만들었다면 이제 등기소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이때 구청에 가서 대장을 만들었다면 만든 대장을 들고 등기소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을 첨부한다. 이렇게 되어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제가 우리 앞 시간에 이렇게 배웠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죠. 그 신청서 맨 위에 사고 팔고자 하는 부동산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사고 팔고자 하는 부동산 표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표시를 주로 공시하는 것은 등기부냐 대장이냐 이 말입니다. 대장입니다. 그럼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사고 팔고자 하는 부동산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류가 뭐냐? 그게 대장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대장을 들고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봅니다. 우리는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죠. 앞으로 수업을 할 때 부동산 표시가 딱 나오면 표제부 해야죠. 표제부. 멸실 등기가 나오면 표제부입니다. 그러면 표제부가 여기에 토지에 표시해 놨죠. 확대를 시키면 부동산의 표시죠. 그죠? 그러면 여기 부동산 표시가 나오고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등록을 하죠. 이때 토지 표시에 변동이 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치느냐 대장을 먼저 고치느냐 당연히 대장을 먼저 고칩니다. 고친 대장을 들고 등기소로 가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멸실이 있죠.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은 이 말이 있어요. 말소 등기가 있고 멸실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 설명을 해보면 여기에 등기부에는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표현을 달리 말하면은 갑, 을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일단 말소를 먼저 설명할게요. 말소를.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다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죠. 이루어졌는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제했어요. 계약이 해제됐으니까 이거 지워야 될까요? 요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입니다. 말소. 자, 두 번째.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러면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줘서 전세. 그러면 을의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어. 전세 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의 전세 기간이 끝났어. 끝났다면 이거 지워야 되는 거. 이게 말소입니다.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을 지우는 거죠. 소유권 이전은 갑구잖아요. 전세권 설정을 지우죠. 이거는 을구잖아요. 그래서 갑구, 을구 이 권리 관계가 없어졌을 때 하는 등기가 발소 등기다 이 말.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 있죠. 그럼 부동산이 없어졌다는 게 부동산이 화재나 수해로 소실이 됐다. 여러분들
법학 시간에 멸실이라는 말이 나오면 집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없어졌으니까 등기부도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때 하는 등기가 멸실입니다. 이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표제부에다가. 정리를 다시 하면 말소 등기는 갑골구이 하는 등기가 말소고 권리가 소멸했을 때는 등기가 말소입니다. 부동산이 화재나 수해로 소실됐을 때는 표제부에 멸실 등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표제부에는 말소라는 말 자체가 없고 갑골구에는 말소는 있지만 멸실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정리를 하면은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 하고 말소 등기는 갑구, 을구, 권리관계에서 하는 등기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멸실 등기할 때는 대장을 먼저 고칩니다. 고치고 난 다음에 등기소로 멸실 등기를 해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이 앞 표현을 보면은 소유권 보존입니다. 소유권 이전입니다. 부동산 표시의 변경입니다. 멸실입니다. 자, 이걸 조금 있잖아요. 턴다면 어떻게 터느냐면은 여기는 토지죠. 여기는 건물이죠. 만약에 토지 건물이라는 표현을 안 썼다면 토지와 건물은 답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로 나누었다는 말은 답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토지 멸실 등기를 할 때는 반드시 대장을 들고 가야 돼요. 그러나 건물 멸실 등기를 할 때는 대장을 들고 가도 되고, 자, 요게 일어났죠. 건축물 대장 무등재 증명서. 건축물 대장에 아무것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도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379페이지에 대장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 밑에 보면은 도면이 있죠. 자, 요 도면을 공부를 해보러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낸다면 대장하고 도면의 글자를 고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는 도면은 언제 제출을 하느냐? 요 글자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한 필지 전부를 빌릴 수 있습니다. 한 필지 일부만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시법 시간에 부동산 일부자만 딱 들어가면 항상 도면은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한 필지를 다 빌릴 수 있지. 그러면 이는 위치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1필지 일부만 빌리잖아요. 그러면 도면을 첨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의 목적 부동산이 부동산 일부일 때 도면을 제출한다. 그러면 출제위원은 이 글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 말은 부동산 일부를 할 때 대장을 첨부한다. 이러면 X가 되는 겁니다. 도면을 첨부한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정리할 때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토지 소유권 보존입니다. 이게 건물 소유권 보존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토지 소유권 보존 할 때는 도면을 제출 안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토지 하나 있죠. 뭐 위치 표시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건물 소유권 보존행기는 도면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여기 건물이 하나 들었었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한 개밖에 없잖아요. 위치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한 필지에 여러 개 건물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때는 어느 위치 어느 장소에 건물이 올라가는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글자를 볼까요? 이거는 건물이고 이거는 수개의 건물이고 글자가 벌써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구분 건물이에요. 자, 이것도 또 공식입니다. 구분 건물은 아파트를 말하죠. 여러분들 아파트는 공공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면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는 말은 이 아파트가 어느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 자 보세요. 복도가 어떻게 생겼고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비상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그런 걸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소유권 보존행기 할 때는 반드시 도면을 첨부하는 겁니다. 구분 건물하면 도면은 항상 같이 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가볍게 넘기세요. 그러면 도면을 제출을 해야 되겠죠. 할 때 컴퓨터로 거래가야 되느냐, 종이에다가 거래가도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법인은 있죠. 반드시 컴퓨터로 거래가야 돼요. 그러나
비법인이죠. 비법인. 요게 비법인과 자연인입니다. 자연입니다. 이거는 컴퓨터로 거래가도 되고 종이로 거래가도 된다. 그럼 여기서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들 법인이죠. 뭐 삼성전자 법인, 재단법인이 있다, 사단법인이 있다, 영리법인이 있다, 비영리법인이 있다. 법인 정도가 되면 도면을 컴퓨터로 그릴 능력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법인은 반드시 전자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연인이나 비법인이 있죠, 그죠? 이는 컴퓨터를 못 다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로 거래가도 돼요.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법인은 반드시 전자문서, 자연인과 비법인은 전자문서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작성해도 되고 그거는 자유이다. 고래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79페이지까지 공부를 다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80페이지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등기법의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 글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3개를 만약에 이야기해라 이러면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오는 등기필 정보입니다. 이 등기필 정보가 우리를 많이 괴롭혀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등기필정, 등기필 정보. 제가 앞 시간에 이런 표현을 잘하죠. 우리나라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 과도기에 있다는 말은 종이의 시대에서 전산화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종이 때 사용하는 용어와 전산화 시대 때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영수정 있잖아요. 종이잖아요, 종이. 그런데 정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전산화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딱 공부하면 뭐라고 하느냐? 남자들이 이력서를 쓰잖아요. 이력서를 쓸 때 병력관계를 쓰잖아요. 그때 병력필이라면은 군복무를 마쳤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등기필이라면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정자를 붙이면 등기를 마친 증명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학교에 졸업했죠? 졸업했다는 증명서를 주죠. 그게 졸업장이잖아요. 맞죠? 그럼 등기가 끝났다면 끝났다는 증명서를 줘요. 그게 등기필정이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컴퓨터 전산화됐잖아요. 그래서 정이라는 글자가 정보라는 글자로 바뀐 거예요. 그럼 결론입니다. 두 개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종이에서는 정이라고 부르고 컴퓨터에서는 정보라고 부른다. 같은 말입니다. 아까 전에 신청서, 신청정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방문 신청할 때는 신청서, 인터넷으로 할 때는 신청정보 그렇게 기억해두면 됩니다. 요거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합니다.